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16일 수요일입니다. 네, 오늘도 커피 한 잔과 함께 커피 한 잔을 준비하면서 커피 한 잔과 함께 기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엔비디아가 드디어 중국까지라는 제목으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엔비디아가 170달러까지 이렇게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과거에 엔비디아가 우리가 그 부분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에 엔비디아가 그 게이밍 칩뿐만 아니라 AI 반도체 칩까지 이제 점령할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사실 그때는 기대감 하나만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1000달러까지 넘어가고 지금 액면 분할해서 지금 이렇게 100달러대로 진입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가 또 다른 사이클을 맞이하고 있는데 AI 칩은 물론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매출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우리는 매출이 어느 정도 오를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추가적으로 더 원래 있었지만 더 껴든 게 바로 트럼프의 당선으로 인한 관세 정책이죠. 그러면서 사실 엔비디아의 젠슨 왕 CEO가 되게 난처한 상황에 처했었어요. 이 쉽게 말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약간 껴있는 느낌이었죠. 그래서 젠슨 왕 CEO도 실제로 뭐 나는 미국 편, 중국 편 이런 거에 대해서 따로 얘기는 하지 않겠다라고 약간 중립적인 위치를 고수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엔비디아가 저도 사실 좀 걱정이 됐었어요. 엔비디아가 조금 주춤하지 않을까? 또는 뭐 이 트럼프의 좀 어떻게 보면 좀 강한 미국 주체적인 그러니까 미국만을 좀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그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서 엔비디아가 조금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역시나 엔비디아는 그 걱정을 진짜 정면으로 기술력과 펀더멘탈, 그 다음에 젠슨왕 CEO의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정면으로 잘 마주쳤고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중국까지 이렇게 잘 포섭하게 되는 상황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엔비디아가 드디어 중국까지 진출하게 된다라는 지금 뉴스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 함께 조금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오늘도 여지없이 자, S&P 500 맵을 함께 보도록 해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만 이렇게 초록색이 떴죠. 엔비디아가 이렇게 4%가 오르면서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저력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AMD도 이렇게 올랐네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엔비디아의 젠슨왕 CEO와 이 AMD의 또 CEO가 굉장히 이 직결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친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실제로 뭐 얼마나 친한지 그건 사실 중요하지 않고 기업적으로 연결이 잘 돼 있다는 거죠. AMD도 아무래도 칩을 다루는 회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엔비디아가 상승함에 따라서, 즉, 엔비디아가 길을 뚫어주고 나니까 AMD도 그 길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잘 상승장에 올라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오라클도 좀 상승을 했네요. 제가 오라클을 살펴보진 않았는데 오라클도 어떤 좋은 소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고 팔란티오도 여지없이 148달러 전 신고가를 찍고 그 신고가를 잘 유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다음 애플, 그다음 아마존, 테슬라. 네, 나머지 기업들은 이제 어느 정도 중립적인 부분을 보이고 있고요. 조금 빨간 부분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약간의 하락이 보인다. 네, 이 부분은 사실 하락이라고 할 수도 없죠. 그냥 단기적인 이렇게 조정으로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오늘의 데일리 리포트를 봐보면 엔비디아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무엇인가? 저는 이거로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AI 초과 수익과 두 번째는 규제,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 모멘텀 리스크.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되게 맞닥뜨려 있다. 이 두 가지로 인해서 현재 상황에서 주가가 영향을 되게 많이 받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스스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그러니까 AI 기업으로 인해서 초과 수익이 나서 조금 수익이 난 건지, 또는 규제나 밸류에이션 모멘텀이 조금 리스크로 인해서 조금 잘 안 좋은지, 이 대표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AI로 초과 수익 난 기업들은 대표적으로 팔란티어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 다음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근데 엔비디아는 이쪽에 좀 더 속해 있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마찬가지로 이 규제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죠.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과 모멘텀 리스크는 사실 팔란티어도 포함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면으로 AI 대 규제 이렇게 분기보다도 이 두 가지를 조금 이 AI 그 다음에 규제 그 다음에 부차적으로 밸류에이션과 이 모멘텀이라고 하면 특정 때를 말하죠. 그래서 AI 모멘텀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복합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의 주요 변동 이유도 살펴보면은 미국이나 중국 수출 규제 완화에 따라서 H20 칩 판매가 재개가 기대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명확하게 중국에 지금 수출이 낮다. 그래서 매출이 중국에 얼마만큼 낮다. 그렇게까지는 아직은 아니죠. 그래서 기대감으로 인해서 역시나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는 이 중국 수출, 그 다음에 미국에 대한 사실 미국 매출은 저는 계속해서 안정적인 캐시카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추가적으로 신제품을 내놓는데 그건 미국에서 당분간은 계속해서 전 쓰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관건은 중국에 얼마만큼 수출이 잘 될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테슬라는 그록 AI 통합 이거는 아직도 기다려 봐야겠죠. 네, 로보택시와 함께 이 그록 AI 이슈가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그 테슬라가 인도에도 진출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확장을 좀 더 하고 있죠. 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신기술 개발과 확장을 동시에 하고 있다. 그다음에 AI, 그다음에 에너지까지. 예. 산업군이 굉장히 크죠.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는 산업군만 우리가 따져보면은 거의 엔비디아 이상으로 우리가 산업군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매출로 정확하게 아직 나오고 있지 않다 보니까 엔비디아처럼 좀 안정적인 매출은 약간은 기대하기 어려운 사실이 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팔란티어입니다. 네, 팔란티어도 역시나 안정적으로 지금 신고가를 잘 유지를 하고 있고요. 역시나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통합이나 데이터 관리,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 부분에서 좀 일을 잘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의 윤리 부분, 그다음에 데이터가 유럽에서 얼마나 잘 쓰이는지, 거기에서 데이터 개인정보 침해를 하지 않는지,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유럽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우리 대한민국처럼 데이터 규제가 좀 더 심합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처럼 일단 기술을 개발해놓고 데이터 규제를 마련해놓기보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규제가 좀 더 우선시 되다 보니까 기술력에 대해서는 조금 느릴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독일이나 뭐 영국 같은 나라들이 기술력 자체는 뛰어나지만 그거를 실제로 상용화하는 속도는 미국보다 느리다 보니까 그 속도 면에선 조금 느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느린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이 규제 부분이 상당히 까다롭다. 근데 그 까다로운 이유도 데이터 윤리적인 측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가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미국 기업들이나 스타트업 기업들이 유럽에 진출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한번 진출해 놓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이 팔란티어에 대해서도 유럽 쪽의 매출이 어느 정도 지속될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아이온큐도 뭐 별다른 아직 이슈가 없어요. 네, 구글도 아직 별다른 이슈 없고, 네, 아마존도 크게 이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이슈가 없는 기업들은 사실 크게 오르지도 않고 크게 하락하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직은 기다려 봐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브로드컴도 뭐 1% 정도 상승을 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최근에는 뭐 엔비디아와 테슬라에 대해서만 이슈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고요. 자, 미국 6월 CPI가 2.7% 발표를 했고 금리 인하 역시나 우리가 그 관세뿐만 아니라 금리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아시겠지만 금리가 뭐 3월에 내리겠다, 4월에 내리겠다, 5월에 내리겠다, 6월에 내리겠다. 지금 9월에 인하 가능성이 또 이렇게 재확인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관세하고 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정확히 언제 내릴 거니까 어느 기업이 언제 투자해야 되겠다. 이렇게 예측을 하시려고 하시기보다도 그냥 내가 갖고 있는 현금에 따라서 기업을 공부를 하고 그 기업의 적정 시기라고 하면 그냥 내가 현금을 갖고 있는 그 여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걸 전 추천을 드려요. 사실 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현금이 있으면은 저는 지금 엔비디아가 뭐 신고가든 뭐 팔란티어가 뭐 신고가를 찍든 전 일단 해당 기업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은 그다음 그 기업이 계속해서 잘 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면 전 매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금리나 이 관세 같은 이 거시적인 이슈들은 사실 우리가 예측해서 어떤 기업에 막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 예측 포인트를, 그러니까 예측 타이밍이죠. 타이밍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지금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일정이. 그리고 계속 연장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엔비디아에 투자를 할 거다. 예를 들어서 관세 이슈가 완전히 끝나면. 근데 그게 완전히 끝날 기미가 안 보여요. 그리고 그게 내년까지 미뤄질 거라는 건 내년까지 미뤄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그때까지 투자를 못 할 수도 있죠. 근데 엔비디아의 주가는 계속 상승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개개인별로 내가 갖고 있는 현금에 따라서 선택을 올바르게 해야 되는 거죠. 그 올바르게라고 함은 내가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기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나. 그거에 대해서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현금에 따라서 적절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AI와 규제, 밸류에이션, 모멘텀은 다 같이 엮여 있다. 그리고 조정 시의 분할 매수라는 말이 사실 되게 많아요. 근데 조정이 어느 정도 됐을 때 내가 분할 매수할 것인지에 대해서 개인적인 여러분들만의 이 어떻게 보면 원칙도 정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지금 엔비디아가 170달러까지 올라왔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160달러까지 조정이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한 10주 정도 매수를 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원칙을 정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테슬라 팔란티어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할 확률도 상대적으로 높아요. 예, 아무래도 이 위에 있는 엔비디아나 브로드컴이나 구글, 아마존처럼 대형주가 아직은 아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팔란티어와 아이온큐가 특히나 그렇죠. 아직은 약간의 미국 측에 속해 있을 때는 소형주에 속해 있다 보니까 중소형주에 속해 있다 보니까 주가의 흔들림이 좀 더 클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조금 이 감정적으로 좀 침착할 필요가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핵심 펀더멘탈 기준으로 우리가 AI와 규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어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좀 더 오늘은 계속해서 좀 추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바로 이 주요 뉴스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주요 뉴스도 이렇게, 제목 부분만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 사실 모든 뉴스를 살펴보기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목이라도 여러분들 제목을 통해서 거시적인 시선, 그 다음에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10개의 제목을 보시면 엔비디아가 결국 중국도 뚫었다. 170달러도 뚫었다. 이런 이슈가 있고요.
엔비디아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젠 파월이 그림자 의장이다. 그러니까 파월이 지금 해고되고 또 다른 의장이 들어올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기술주만 살아남는 비정한 관세 증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에는 기술주가 지금 계속해서 관세에도 불구하고 기술주는 잘 살아남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뉴스네요. 그 다음에 관세 징후 포착된 미국 소비자 물가, 미국 소비자 물가가 지금 어쨌든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 자, 그러고 있고, 그 다음 CPI 경계에 혼조세다. 중국 수출 재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세 인플레 유발 조짐에 뉴욕 증시가 하락하고 있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AMD 얘기도 있네요. AMD도 중국 수출, 그러니까 특정 상품 칩에 대해서 중국 수출을 재개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AMD도 함께 주가가 상승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비트코인이 12만 달러를 돌파를 했죠. 그러면서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해야 되나?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사람들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제가 4단계 체크리스트를 글로써 이렇게 작성을 해놨는데 핵심만 살펴볼게요. 핵심만 살펴보면은 포트폴리오 내 가상자산 비중을 5% 정도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비트코인의 비중이 10% 이상이면은 리밸런스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현금 여력이 총 자산의 20% 이상 확보되어 있어 단기 변동성이나 쇼크에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변동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금에 대한 여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워렌 버핏도 전체적인 현금 비중이 10% 이상 꼭 됐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단기 변동성이나 주가가 크게 하락했을 때 그때 그 현금으로 추가적인 매수를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현금에 대한 비중을 꼭 생각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 다음에 투자 기간이 최소 4년 이상이며 주기적 분할 매수를 감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이 맞춰져 있을 때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게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반드시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지금 한창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막 10억 간다, 뭐 몇백억 간다.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엄청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흔들리시기보다도 반드시 내 현금 비중을 내 현금을 다 몰빵해서 비트코인에 다 때려 넣기보다도 내가 현금 여력을 반드시 마련해놔야 된다라는 거. 남들에 의해서 흔들리기보다도 나의, 나, 나부터, 나 스스로부터 투자가 출발해야 된다라는 거 반드시 생각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워렌 버핏 웨이라는 책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인터넷에서 살펴볼게요. 자, 워렌 버핏의 비즈니스 원칙입니다. 첫 번째,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사업에 투자해라. 두 번째, 일관된 운영 역사가 있는 기업에 투자하라. 세 번째, 장기적으로 전망이 유리한 사업에 투자하라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비트코인이 다 포함되진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자,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워렌 버핏의 기본적인 원칙을 함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긴 사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바뀐 시대에 여러분들이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최소한 잃지 않는, 그러니까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최소한의 원칙들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또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지름길은 없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도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리면 이 책의 핵심 주제는 무엇이냐? 바로 위대한 산업재 기업이 전하는 장기 승자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제목에서만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기업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는 지름길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 지름길은 없다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부제목으로 위대한 산업재 기업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겨왔던 기업들, 그 다음에 실패했던 기업들은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보셨던 책들 중에 굉장히 우수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명저가 될 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살펴보시고 싶은 분들은 여기 아래 내려 보시면은 들어가며 챕터를 전체 미리 보기를 해보실 수 있어요. 이걸 클릭하시면은 이 블로그로 이동하게 되는데 여기를 다시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이 책을 이 초반 부분 들어가며 챕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 부분, 제가 인상 깊게 봤던 부분을 함께 보면서 마치도록 해볼게요. 자, 여기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반대로 최고의 기업이 공유하는 다소 캐캐묵은 대원칙에 더욱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한다. 실제 사례로 존재를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시간 검증도 통과한 성공 원칙을 여러분과 공유하는 것이 우리 목표다. 이 책에서 얘기하는 목표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제 사례로 존재를 확인했다. 즉, 살아남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시간 검증도 통과했다. 즉,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살아남았다는 거죠. 이 얘기는, 이 얘기는 워렌 버핏의 원칙과도 사실 이어지죠. 예. 즉, 장기 투자에 살아남았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이 책에서 다뤄지고 있는 기업들은 사실 지금 테크주, 기술주에 해당하기보다 오랫동안 살아남았던 산업재 섹터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왜 산업재 섹터를 분석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도 설명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 들어가면 챕터만 여러분들이 보고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지금 기업 분석이나 그 다음에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적용만 해보셔도 굉장히 좋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책까지 지름길은 없다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 제목이지만 굉장히 솔직한 책을 같이 살펴보면서 마무리를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해서 오늘 얘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